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1139채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빌라왕의 사망으로 수백 명의 세입자가 전세금 이대일 위기에 처했고, 이에 대해 원희룡은 세입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주혁 의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검사 출신 정치인들의 한계, 경제가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깡통 전세가 세입자들한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다. 집값 폭락으로 전세금 떼이게 생긴 사람이 지금 엄청나고, 집에 걸린 막대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나 다름없고, 빌라왕 사건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전세제도란 달리 표현한다면 집을 담보로 한 사채제도나 다름없고, 수많은 임차인들이 그 전세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주인에게 준 상태다. 주택, 금융기관, 집주인, 임차인들이 모두 걸려있는 한국의 유일무이한 주거제도에서 핵폭탄이 하나 대로변으로 굴러온 것이다. 대체 어떻게 저걸 해결한단 건가? 국회와 피해자들 모임과 시민단체와 정부가 전부 다 모여서 해결 방법을 고민해도 시원찮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둔촌주공 사태도 마찬가지. 지금 부동산 폭락 문제는 한국 경제를 통째로 뒤흔들 뇌관이다. 이런 빌라왕 사태를 두고 주무부서인 국토부 장관은 내가 너희들의 눈물이 나지 않게 해주겠노라. 나를 믿고 의심치 말거라. 이러고 아멘으로 화답하라. 그러는 중이다. 범죄자들 앞에 데려다 놓고 내가 너 꺼내줄 테니까 기자들 앞에서 내 시키는 대로만 말해. 알았지? 이것만 맨날 하는 한국 검찰식으로 정치하면 되는 줄 아나 보다. 원희룡이 윤 부부한테 무슨 약속을 받고 저 자리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거 보면 진짜 큰일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두일 작가도 이렇게 밝혔지요. 윤석열 정권 경제위기의 실체, 부동산 편. 새로운 시리즈 연재를 해보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심각한 경제위기의 시대가 왔다.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윤석열의 무능도 있다. 하지만 언론, 경제학자, 전문가들의 말이 너무 어려워서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내 방식으로 쉽게 설명을 해보겠다. 오늘은 일단 부동산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 금리가 갑자기 확 오르기 시작했다. 가령 PF 대출 금리가 4%에서 10%로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금리가 올랐다고 분양가를 올릴 수는 없다. 아주 심플하게 계산하면 원래 10% 책정되어 있던 대출 이자는 25%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시행사는 10% 이득을 본 것이 아니라 5% 적자를 보게 된다. 1,000억 원 분양가라면 50억 적자를 보는 것이고, 1조 분양가면 500억 적자를 보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오르니 아파트를 살 수요자가 급격히 사라졌다. 당연히 분양이 안 된다. 예전 같으면 경쟁률이 몇백 대 1이 될 강동, 둔촌지구도 소형 평수 미분양이 나왔다. 지방에서는 분양 신청자가 아예 0인 아파트도 나왔다. 분양 신청을 하고도 분양 포기가 속출한다. 청약을 붙는 입장에서 분양 포기는 상당한 페널티를 감수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계약금만 포기하는 것은 더 이상의 고민거리도 아니다. 그 정도로 시장 전체가 확 위축되어 버렸다. 금융권 입장에서는 모든 PF 대출 검토가 올스톱이 되었다. 분양이 안 되면 원금 회수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이미 PF 대출을 내준 상태라면 최대한 원금 회수만 집중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인허가 이전 단기 브릿지론을 내준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죽을 맛이 되어버린다. 저축은행의 경우 최근 부동산 담보대출 연체가 최근 30%가 늘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데, 금융권에서 대출을 조이기 시작하면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공사가 중단되는 것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공사 중단만 하면 되는데, 중급 이하의 건설사들은 채권 등 후지급을 받기 때문에 그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버틸 수 있을 때까지 해야 한다. 막바지 그들의 선택은 대체로 비극적이다. 그냥 부도로 끝내는 것은 통상적이고, 그나마 남은 돈을 가지고 도망치거나 혹은 자살을 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돈을 받지 못한 다른 하청업자들도 건설사 사장에게 받지 못하면 그들도 죽는다. 지옥에 빠진 것은 시행사들도 마찬가지다. 보편적으로 30에서 50억 원 정도 자신들의 자금을 넣었고, 인허가를 위한 브릿지론을 최소 수백억 원에서 많으면 수천억 원까지 땡겨왔다. 그 이자를 막느라 아는 사람들 돈 다 빌려왔고, 대체로 이 단계까지 왔으면 사채도 이미 썼다. 지금 대한민국은 상기, 내가 설명한 단계가 시작되었고,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 건설 경기는 더 극단의 상황이 될 것이다. 집값은 더 떨어질 것이고, 미분양은 더 늘어날 것이고, 도산하는 건설사, 시행사도 더 많아질 것이다. 이게 많아지면 돈을 빌려준 금융권도 부담이 될 것이고,
어느 곳이라도 삐끗하는 순간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돈을 넣어둔 예금주들은 어이구야. 이 상황이 모두 윤석열 때문은 아니다. 미 연준을 압수색하지 못하는데 금리가 오르는 것을 어떻게 막겠는가. 다만 이 상황이 더 빨리 더 깊어지게 된 것은 윤석열 때문이 맞다. 미 연준은 올 초부터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아니 그냥 노골적으로 우리 금리 올릴 테니 너희들 미리 준비해라 라고 강력하게 외쳤다. 하지만 윤석열은 그 시그널을 무시하고 취임 후 경제정책을 오직 부동산 부양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를 위해 한덕수, 추경호, 이복형 같은 이들로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임명한 것이다. 강경화 환자에게 술을 내주고 당뇨병 환자에게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내준 격이다. 어떤 국가적 위기가 오면 모두 힘을 모아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데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유가족에게 떠넘기는 이상민을 쉴드치는 윤석열 같은 지도자가 고통을 분담하고 이 위기를 이겨냅시다 라고 하면 코웃음을 칠 사람이 70%이고 나머지 30%는 영문도 모르고 장렬하게 산화할 것이다. 그러니 이 얼마나 갑갑한 상황인가. 아직 윤석열 정부의 경제 위기는 시작되지도 않았다. 내년에 정말 무시무시한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최백운 교수도 이렇게 밝혔지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2019년 수출 위기를 넘어서 수출의 새로운 기록을 수립했던 2021년 수출액이 6,440억 달러, 올해 수출액이 그 기록을 깼다고 뽐낸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사전에 데이터를 얻어서 12월 10일까지 지난해 대비 6.8% 증가했다고 지원 사격을 한다. 무역 적자의 새로운 기록을 세우다 보니 수출액이라도 자랑질하고 싶었으면 화물연대 때문에 수출 위기라던 헛소리라도 하지 말던지. 아무튼 지난해 수출 기록을 돌파한 속 내용을 살펴보자. 올해 12월 10일까지 수출액은 6,440억 8,100만 달러, 지난해 12월 10일까지 수출액은 6,032억 9,200만 달러, 같은 기간 증가분이 411억 8,900만 달러. 여기까지는 좋다. 그런데 이 중 370억 2,300만 달러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증가분이라는 것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7개월간 증가한 수출액은 현재까지 41억 6,6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여기에 현재까지를 주목하는 이유는 수출이 10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12월도 10일간 지난해에 비해 41억 달러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 추세로 간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수출액 증가분은 전혀 없고 올해 수출액이 2021년도를 돌파하더라도 그 기여는 문재인 정부의 몫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열심히 감추고 싶은 내용. 12월 10일까지 무역 적자가 475억 달러, 지난해 12월 10일까지 무역 수지는 276억 달러 흑자. 1년 만에 무역 수지의 감소폭이 751억 달러. 12월 10일까지 무역 수지 적자가 외환위기 직전에 최고 규모였던 206억 달러의 2배를 초과했고 금융위기 때 무역 적자 133억 달러의 3배를 크게 넘어서 475억 달러라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후 수출이 감소를 기록한 해가 8년이 있었지만 그나마 모두 무역 수지는 흑자를 기록하였다. 국민소득 및 전체 가구 소득 감소, 고물가, 신용위기, 수출과 무역 수지 위기. 이제 위기는 시작에 불과한데 한국 경제가 위기의 백화점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최경련 KBS 기자도 이렇게 밝혔지요. 통화 수합 못했어요. IRA 못 막아서요. 내년부터 보조금 1,000만원 못 받고 전기차, 북미 수출은 이미 줄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도 더 생산한다고 해요. 배터리 원재료도 중국 말고 미국이 허락하는 나라에서 조달받아야 해요. 바이오도 그럴 것 같지요. 이미 공급망 분리로 기존에 최적화된 부품, 원자재 조달 비용은 당연 상승합니다. 금리는 미국이 더 높아요. 환율은 아직 1,300원대. 그런데 내년도 상대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유럽에 비해 더 좋다는 것. 그럼 환율은 비슷하고 수입 물가 상승은 지속되지요. 우리 기준금리가 더 낮으니 투자 메리트도 떨어져요. 우리 금리가 더 낮지만 주택 대출 금리는 더 높아요. 미국은 아직도 70%의 모기지가 4% 이하예요. 쌀 때 30년짜리 고정금리로 했거든요. 한국 가계는 한 80%가 변동금리지요. 주택담보대출이 6%가 훌쩍 넘었죠. 게다가 우리는 대다수가 이자만 갖고 있어요. 미국도 부동산 값이 흔들리지만 우리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저기는 금융위기 때 질적 전환을 많이 했고 우린 다 땜빵만 했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임금 하락이지요. 화물연대만 아니라 임금 인상 요구는 세계적입니다. 쪼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강경 진압주의, 임금 인상 억제주의, 기업에게는 구조조정 용인하겠지요. 기업 입장도 난처해요. 마진이 줄어들어 이자 못 내는 기업이 원래 많았는데 경기 안 좋고 이자 올라가면 한계 기업은 당연 급증합니다. 사람 자르고 싶겠지요. 정부는 정치 일정 볼 겁니다. 잘라도 좀 이따 버틸 때까지 버티라고 하겠지요. 시장이 그렇게 막아질까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낮은 실업률에 주목하세요. 주식도 상저하고라는데 2023년 전 그리 안 봅니다. 주식 부동산 설마 반짝하는 시기가 있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빚 갚으세요. 이직하지 마세요. 각자 도생 잘하세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경정권 시작부터 가지도 않는 나토에까지 가서 미국 믿고 중국 시장 손절 선언하더니 정작 미국에는 IRA니 치포니 원전 수주 뺏기는 그야말로 뒤통수가 나만하질 않고 있지요.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면서 정작 수출할 수도 없는 알리백과의 반대 에너지 정책으로 가는 그야말로 코미디 정부다 이겁니다. 정부는 웃기지만 정작 국민은 통곡이지요. 빠를수록 생존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